음, 외교를 하면 윤석열은 물러가라. 좌파 세력들이 현 정권을 비난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들이죠. 5천년 역사를 중국의 4대 외교를 해온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사실 당연 송나라 주의 급하게 됐죠. 자에게 제사까지 그랬던 것이 등등등 공자, 맹자, 한비자 모습도 만들었어요. 화염방사기 송나라 때문에 제일 먼저 해결을 가능했던 것이 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무역 먼저 조공을 갖다 맞춰야만 했어요. 잘못 대겼다가 오진하게 뚫지 않으면 중국 왕조들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힘들었어요. 무역을 했어야 할 것 없이 중국 왕조와 무역을 하고 계승이 가능했던 것이 중국의 왕조들이었죠. 우수한 분물과 압도적인 경제가 있었던 거죠. 무역을 안 해도 중국에서 지들끼리 먹고 하는데 아무런 시장이 없었어요. 자력 계승이 가능했던 것이. 반면 중국들은 어땠을까? 한국이면 몽골이면 서양이 나라 할 것 없이 중국 왕조와 무역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었어. 척박한 땅, 작은 영토, 작은 인구의 인재풀, 자력을 먹고 살기에 너무 힘들었어요. 무역을 했어야만 했어. 근데 중국이 국정을 잡으면 어떡할까? 굴러 죽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중국 왕조들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통일 왕조를 이룩한 중국을 어떻게 쳐줘가? 잘못 대겼다가 오진하게 뚫려 맞기 뻔한데 그럼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 중국과 무역을 하기 위해선 먼저 조공을 갖다 맞춰야만 했어요. 저는 신하국입니다. 조공을 바칩니다. 형님들 대신 하수금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중국의 국경을 열어주고 사신들과 함께 상인들이 물건을 교환하고 무역을 할 수 있었죠. 그 무역의 과정에서 중국의 선진물을 받아오고 발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고요. 기분 나쁘지만 그게 아시아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나마 중국이 4분 5일 되어 갈라졌을 땐 주변국도 대두하여 큰 손도 치고 때로 짜증 연을 쓰기도 하지만 중국 통일왕조가 들어서면 얘기가 달라졌던 거예요. 낙자 엎드리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했으니까요. 중원에서 무역을 끊으면 생존이 불가능했거든. 4대 외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중국의 56 시대 당시 중국이 갈라져 있을 땐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중원을 공격하고 스스로 염라대간 연을 쓰며 중국 왕조들과 대등관계 유지가 가능했지만 북이라는 큰 나라가 들어섰을 땐 고구려 역시 조공을 마치고 채권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고구려 시대 당시 송나라와 함께 요나라가 대립할 때 요나라가 송나라를 상대로 때로는 이를 연을 쓰며 비리를 맞춰주기도 했지만 또 때로는 우리 목소리를 내며 너네 좀 왔다 한나라 외교를 하게 됐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무역을 해야 먹고 살거든. 조공, 채권의 관계가 서로에게 나쁘기만 하던 아니었던 겁니다. 북방민족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허구나 말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캡틴 TV가 하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공 안 하면은, 조선 문명은 굶어 죽는다고 주장하는데, 글쎄요? 고구려는, 중국한테 조공했다가, 개겼다가, 이러는 거를 번갈아 반복하면서 700년을 살았지만은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장수왕 때 조공을 엄청 많이 했지. 그 전에는 조공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특히 초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중국 왕조하고 직접 조공 외교를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의 식민지인 현토군하고 무역을 했다가 개겼다가를 반복했는데 통상적으로 개기는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았거든요. 고구려는 조공과 개기기를 번갈아 반복하며 700년을 살았지만 굶어 죽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삼국 시대의 후고구려 마진 태봉국의 궁예왕 역시 후삼국으로 분열된 상황에서도 중국에 조공 안 해도 거란과 무역하며 역시나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궁예 정권은 붕괴하기는 했지만
조공 안에서 붕괴한 건 아니에요. 그 다른 이유 때문에 붕괴한 거죠. 그 궁예 정권의 진정한 붕괴 원인에 대해서는 뭐 말하자면 말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그 캡틴 TV의 또 다른 주장의 문제점이 중국에 함부로 계기다간 얻어 터진다. 그러니까 조공 바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그 북한에 조공 바쳐서 평화 얻자는 그 햇볕 정책론자들과 별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물론 중국을 무조건 적대시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조공 바칠 필요는 없죠. 그러면은 뭐 중국이 문을 닫아 걸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다고 굶어 죽지는 않죠.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게요. 지도를 보면 네. 여기 지도 보세요. 이 토번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신라를 예로 들어봅시다. 신라가 만약에 그 당나라에 조공이나 그 책봉을 안 받고 그냥 그 독자적으로 살았다고 보죠. 그러면은 그 중국하고 굳이 무역 안 해도 일본하고 무역하고 발해하고 무역하고 그 발해를 거쳐서 거란하고 무역하고 그리고 돌궐하고 무역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중국에 기어 들어가서 그 중국 바지가랑이 잡고 어버이 이러는 게 문제지. 자 그리고 그 다음 할 것 없이 그럼 사실 중국이 4분 오열되어 있을 땐 고구려의 고구 역시 지금이 정으로 보내주고 있어요. 완전 몽골이 명나라의 조공 가지고 지들끼리 싸웠으니 여러 활보다 1년에 3번 조공을 바치러 오겠다고 난리였고 명나라는 아니다 3년에 한 번만 와야 명나라 명황시의 책봉을 명나라의 조공 가지고 지들끼리 싸웠으니 이의제의로 편지가 됐던 거예요.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나라의 연을 쓰고 명황시의 책봉을 받고 조공을 바치는 대신 무역을 허락받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이었죠. 왜냐? 명나라가 조선 물건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치르니까 조선 입장에서 맞는 장사였거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조선은 1년에 3번 조공을 바치러 오겠다고 난리였고 명나라는 아니다 3년에 한 번만 와라 할 정도였으니 조공 무역으로 남는 이들이 컸던 것이었습니다. 4대 외교는요 우리가 자존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멍청해서도 아니었던 거죠. 5천년 역사 동안 중국의 눈치를 봤다 하는데 그 눈치가 우리가 5천년 동안 중국에 지배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해요.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잠시나마 중국에 대항했지만 그들은 지금 전부 중국에 동화되거나 중국 영토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남았거든. 사실 이건 대단한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우리의 위치에서 해낸 거예요. 요나라 서와 토번 청나라 할 것 없이 한때 중간에 군림하거나 큰 소리 쳤던 나중에 지금껏 살아남은 나라 있던가? 없어요. 자 역사를 알면 알수록 조공이나 사대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조선 사회가 이에 대한 명분을 잘못 가졌다는 데 있어요. 자 그 캡틴 TV의 또 다른 주장이 조공을 하면 조선이 조공한 것보다 이 조선이 그런 그 조공을 통해서 3배 이익을 봤대요. 그리고 명나라가 그 조선의 조공품을 그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받았대요. 글쎄요. 그런 게 매번 그랬을 리가 있나요? 그리고 그런 그 주장에 대해서 좀 그 아니어 보일 수도 있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정부가 운영하는 그 우리 역사 넷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자 볼까요?
자,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은 여기 보면 이 글의 내용은 지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지만 보통 이런 말은 좀 책임지기 싫어서 둘러대는 경향이고요. 뭐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다면 이런 거를 완전 교과서 느낌으로 공식적으로 거는 건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 국사편찬위원회나 우리나라 정부가 진짜 못을 받고 공식적 견해라고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내용이 좀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좀 어떤 중론 혹은 정설 혹은 널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하여튼 읽어봅시다. 태조 이성계는 사대의 예로서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안정시키려 했으나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명나라의 외교 정책이 원인이 되어 양국 관계는 순조롭지 못하였다. 그러나 태종 이방원대 이후로는 조선에 대한 명나라의 외교 정책 변화로 조선 정부의 명나라에 대한 사대의 외교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전되어 정치적으로는 별다른 변동 없이 200년간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과 명나라 사이에 경제 문화적 교류가 본 궤도에 올라 원활해진 것은 세종 11년 서기 1429년 명나라에 대한 금과 은 세공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나라가 조선한테 금하고 은을 마치 세금 바치듯 조공 바치라고 의무를 지었어요. 조선한테. 금하고 은을 조공을 바치래요. 이게 자유가 아니고 거의 의무 형식으로 완전 매긴 거예요. 그러다가 세종 11년에 왔어야 그런 금과 은을 세금 바치듯 조공 바치는 그런 의무를 면제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조선이 이게 그동안의 그런 어떤 조공이라든가 그동안의 어떤 해온 거를 봐서 이 조선은 우리 명나라를 배신 때릴 나라가 아니구나. 그거를 명나라가 알게 되니까 면제를 해준 거죠. 이거는 제 개인적 견해는 아니고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일단 근데 문제는 세종 11년 이전에는 이런 조공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이익을 보려고 조공하는 어떤 무역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의무 이런 좀 뭔가 말도 안 되는. 자, 잠깐 조선왕조실록을 보죠. 자, 세종 때의 기록입니다. 세종실록 41권 세종 10년 7월 1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서기 1428년
명나라 선덕 3년 세종 임금이 대언 등에게 말하기를 일본국에 백편상서가 있다고 들었는데 통신사로 하여금 사오도록 하고 또 외국의 종이는 단단하고 질기다 하니 만드는 법도 배워오도록 하라 이러니까 신하인 지신사 정흠지가 개하기를 일본국에는 금이 많이 생산되니 명주와 모시를 가지고 가서 사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그러니까 세종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에 바치는 금은을 만일 면제받을 수 없다면 사다가 바치는 것이 옳다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을 보면요. 완전 강요였어요. 명나라는 조선 보고 금, 은을 갖다 바쳐라 이러고 지금 이 당시에는 아직 지금 이 시점은 세종 10년으로 아직 면제받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금을 사서 그거를 명나라에 갖다 바친대요. 조선에는 금이 동이 나버려서 아마도 동이 난 상황 같네요. 그래서 일본에서 금을 사서 명나라에 갖다 바친다. 이런 무슨 병신 같은 무역이 있습니까? 자, 하여튼 그랬는데 명나라가 이 조선이 그동안 해온 걸 보니까 아이고 이뻐라 우쭈쭈 하면서 금, 은을 세금으로 갖다 바치는 걸 면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명나라는 조선의 과중한 부담이 되었던 금, 은 세공을 우, 마, 포 등으로 대납하기로 결정을 본 이후부터 조선의 성종 때까지 조선 정부의 명나라에 대한 사대 교린 관계는 여진족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조선 정부가 왕조 초기부터 명나라에 대해 사대 외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몇 차례의 정기 및 임시 사행을 보내고 명나라에서는 수시로 특별한 목적으로 사절을 보내왔다. 명나라는 처음부터 3년에 한 번 조공 바칠 것을 규정하였으나 조선 정부는 도리어 그러니까 이 어떤 실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조공을 더욱 자주 보냈대요. 즉 조선 정부는 왕조 초기부터 정조사, 성절사, 천추사를 얼마 후에는 동지사를 더하여 매년 4차례의 정기사행과 사은사, 봉청사죠. 이 글자는 주
주청사, 주청사, 진주사, 진하사, 진위사, 진향사. 이 다 봐야겠네. 진하사. 내가 제대로 읽었었나? 변무사, 삼머사. 자, 한자 사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네이버에 이렇게 한자 사전이 있잖아요. 참, 삼. 흘. 참핵사 등의 임시사행을 명나라에 보냈다. 대체로 명나라에 보내는 사행은 정사, 부사, 서장관, 종사관, 통사, 의원. 이게 무슨 글자였더라? 이건 자인데 관. 백길사. 사자관, 화원 등 40여 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비록 조선 정부가 명나라에 대한, 여기서 이 실리라고 하는 것이 그 조공을 바쳐서 우리가 무슨 몇 배의 이익을 보기 때문에 더 자주 조공을 갖다라는 뜻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조선이란 나라가 유교 성리학자들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잖아요. 이 반란자들, 역적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그다지 안 좋은 민심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 왕조로서의 정통성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명나라에 더더욱더 조공을 자주 가야 이 왕을 따르는 이 유교 성리학자들과, 그러니까 왕을 따르는 유교 성리학자 혹은 사대부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또 국내외적으로 왕의 권위가 설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실리라고 하는 거겠죠. 비록 조선 정부가 명나라에 대한 외교 관계에서 명분상 사대를 표방하였으나, 여기서 이 사대라는 말은 그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 맹자가 누구냐? 공자가 유교의 대스승인데, 공자하고 나란히 있는 산맥급의 인물이 맹자이거든요.
근데 맹자가 한 말들을 쓴 책이 맹자예요. 근데 맹자에 보면 맹자가 말하기를 작은 나라가 함부로 큰 나라한테 개기면 안 된다. 그러다가 박살난다. 그러므로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백성을 챙기고, 그러니까 임금은 그러니까 작은 나라의 임금은 백성을 챙기고 검소하게 살고, 그러면서 자기 나라나 제대로 잘 가꾸다 보면 자연히 큰 나라가 된다. 그러다가 더 큰 나라, 즉 천자국인 중국이, 그러니까 중앙정권이, 그러니까 작은 나라는 중앙정권인 중국을 모시는 지방정권인데, 중국이 그 덕이 쇠하고 하늘이 하늘이 부여한 명이 사라지면 하늘이 부여하는 명인 천명이 백성을 잘 돌본 작은 나라에 온다. 그러면은 그 작은 나라가 어느새 갑자기 눈 뜨고 딱 보면 천자국이 돼 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는 큰 나라한테 깝치지 말고 백성이나 챙겨라. 검소하게 살아라. 요런 가르침을 맹자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진정한 사대의 의미이죠. 그러니까 뭐 사대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막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래의 사대의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조선에 오면서, 그러니까 유교 성리학자들이 유교 성리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송나라 때 주자라는 유학자가 본래의 유학을 좀 더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중국에는 유교하고 도교가 있었는데, 유교는 예의를 강조하고 천자를 섬겨라 이러고, 애는 애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그리고 아래 것은 아래 것답게 각자 정해진 자리에서 각자 할 거나 해라. 그리고 제사를 잘 해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유교이고요. 도교는 어거지로 하려고 들지 마라. 그냥 순리에 맡겨라. 자연스러워져라. 이런 걸 말하는 게 노자장자의 도교죠. 근데 고대 중국 한나라 때에는 유교하고 도교를 함께 좋아했어요. 거기다가 약간
불교도 약간 숭배하기도 했고요. 근데 송나라 때 와서 이 유교 유학자인 주자가, 그러니까 주희가 좀 본래의 유교로는 뭔가 모자르다 싶어서 유교하고 도교를 하나로 합체를 했어요. 그래서 성리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거를 주자학이라고도 부른대요. 근데 이 성리학에 성리라는 게 뭐냐? 태초에는 하나의 도만 있었는데 그게 태극이래요. 근데 태극이 나뉘어져서 음과 양이 되고 그게 또 나뉘어지다 보니까 사상팔괴가 되었대요. 근데 그게 더 나뉘어지다 보니까 세상 만물에 골고루 도가 다 들어갔대요. 산에도 물에도 벌레에도 동물에도 사람에도 모두 다 도가 골고루 들어갔대요. 그래서 도가 하나의 법칙인 리이고 그 리가 마치 하나의 달의 그 빛이 지구에 비치면 지구의 모든 강물들에 다 달이 보이듯 그런 식으로 모든 만물에 다 도가 골고루 들어가서 다 어떤 그 캐릭터 특성같이 되었대요. 자, 이런 식으로 무력, 지력, 매력, 충성력, 이렇게 어떤 그 특성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도가 골고루 만물의 각각의 특성이 되었는데, 사람은, 그 자유의지가, 즉,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의 특성, 그러니까 성을 갈고 닦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군자가 돼야 한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애는 애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윗사람은 윗사람답게, 아래 것은 아래 것답게, 각자 정해진 자리에서 각자 할 거나 해라. 그런 걸 말하는 게 그 성리학인 거죠. 그런 게.
그래서 이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윗사람은 윗사람답게, 아래 것은 아래 것답게 각자가 정해진 자리에서 할 거를 해야 되고,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애는 애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각자 정해진 자리에서 각자 자기 할 거나 해야 하는데, 문제는 고려 시대 때는 유교가 국교가 아니라 불교가 국교였고, 조선시대보다는 고려시대가 여성 인권이 더 나았어요. 그리고 이혼하고 결혼하는 거를 너무 쉽게 했대요. 그러니까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하는 거를 너무 쉽게 했대요. 그런 게 서경의 고려도경이란 기록에 나옵니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서 볼 수 있어요. 여기 선화봉사 고려도경 이렇게 있어요. 그런 고려시대의 사회의 특성으로는 유교 성리학자들이 건국한 조선의 어떤 건국 이념을 나라 전체에 실현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세종이 한글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삼강오륜을 한글로 가르쳐가지고 세뇌를 시키려 했고, 그런 게 조선왕조 세종실록에 세종이 한 말을 통해서 그런 어떤 세종의 의지가 좀 잘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또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또 다른 목적이 훈민정음 창제 서문에도 나오지만 우리나라 말과 중국 말이 서로 달라서 우리나라 사또들은 한자를 쓰는데 백성들은 한자를 몰라요. 알아도 사또들이나 사대부들이 한자에 능통한 만큼 그 정도로 알지는 못하죠.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러면 이 사또하고 백성들이 어떤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백성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사또나 임금한테 하소연을 하고 싶어도 이게 사또나 임금을 만나서 말을 하고 싶어도 사또나 임금은 바쁘잖아요. 그러면 글을 적어서 갖다 바쳐야 되는데 한자를 잘 모르니 어떻게 해요? 근데 세종이 처음 임금으로 있을 때 태종이 그러니까 태종하고 세종이 공동 통치하던 시절이 있어요. 고대 중동에서 아시리아 왕이나 바빌론 왕이나 이집트 파라오나 페르시아 왕들이 보통 어떤 왕이 잘 다스리다가 좀 나이가 많이 들었다 싶으면
자기 아들하고 함께 공동 통치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조선에도 있었어요. 그 조선의 태종이 세종하고 공동 통치를 했는데, 그때 그 태종이, 백성이 사또를 절대로 고소할 수 없게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만약 백성이 사또를 고소했다 하면 곤장으로 패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미친 법을 만든 건데, 그런 법을 왜 만들었느냐? 보통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그거를 좀 옹호를 해주려고 고려 때 좀 지방 향토 세력이 사또가 제대로 다스릴 수 없게끔 방해를 하는 그런 어떤 걸림돌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런 법을 만들었대요. 그거는 제대로 된 변명이 되지 못하고,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실제 조선왕조 태종실록과 세종실록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랫것이 감히 윗사람을 고소하는 것은 그 강상의 질서가 뒤집히는 것이므로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유교 그 성리학적 세계관에서는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금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다. 그러는 것이죠. 지방 향토 세력을 억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려 했다는 건 너무,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너무 이시조선을 너무 좋게 말하려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유교 성리학적 관념에 아직 익숙하지 못한 고려 사람들을 확실히 옥죄기 위해서 그런 미친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라고 보입니다. 뭐 얘기하다가 이 얘기까지 왔더라? 하여튼 간에, 그렇지. 하여튼 간에 그런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 세종 초기에 태종이 그런 미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백성이 사또를 고소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소연은 해야 되잖아요. 사또가 이상한 짓을 하는데 고소는 못하니까 임금한테 하소연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래서인지 태종이 신문고를 만든 걸 텐데, 하여간에 하소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 서문에 보면 백성이 그 하소연하고 싶어도 문자를 모르니까 하소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한글을 만들었다.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종이 백성을 사랑하고 아껴서 한글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지애비가 백성이 사또를 고소할 수 없는 그런 미친 법을 만들었고 세종조차도 그 법이 아름답다라고 평가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백성이 하소연하기가 힘드니까 또 백성들이 유교 성리학적 관념에 익숙하지 않아서 뭔가 이 조선이란 나라 자체가 좀 뭔가 약간 뭔가 흔들흔들거리는, 그래서 좀 세종은 그런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한글을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그러니까 왜 세종을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자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완전 국민을 사랑하는 임금인 것처럼 왜 자꾸 그렇게 만드는가? 그 당시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을에 오늘날의 관점에서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안 된다 이러면서도 왜 자꾸 오늘날의 관점에서 그 당시의 역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 당시의 관점에서 봐야죠. 하여간에 이것뿐만 아니라 세종은 이 얘기하다 보면 자꾸 얘기가 멀리 가게 되니까 일단 하던 얘기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비록 조선 정부가 명나라에 대한 외교관계에서 명분상 사대를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명나라로부터 내정과 외교 면에서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 정부의 사대 외교 관계에서 조선과 명나라와의 사이가 전혀 대등한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각종의 정기 및 임시 사행을 통해 사대 외교의 예로서 조공을 명나라에 보냈고, 명나라는 조공에 대한 답례로 상사나 사여를 하였다. 이 상사나 사여가 하사품을 내린다, 그런 말이에요. 이처럼 한자를 볼까요? 상을 준다. 사. 우쭈쭈 아이고 이뻐 하면서 상을 준다. 사. 준다. 은혜를 베푼다. 여. 아이고 더불어 은혜를 베푼다. 아이고 우쭈쭈쭈 잘했어요 하면서 준다. 그런 뜻이죠. 이처럼 조선과 명나라 사이에는 조공과 우쭈쭈 이뻐 하면서 주는 그런 형태로 양국 사이에 이른바 관무역이 행해지는 동시에 사행의 사무역이 이루어졌다. 이 참고로 이때 명나라는 바다를 통한 무역을 금지했어요. 완전 전면 금지했어요. 절대로 바다로 오지 마라 해서 완전히 금지했어요. 그래서 조선 사시는 진짜 힘들게 배 타고 가야 하는데 진짜 힘들게 육로로 가야 했어요. 이 지도를 보죠. 조선의 사신이 조선의 사신이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명나라 수도인 베이징에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존나 멀죠. 배 타고 가면 좋을 건데 존나 힘들게 이 뭐하는 짓인지. 하여튼 간에 여기서 조선과 명나라 사이에는 조공과 상사 등의 형태로 양국 사이에 이른바 관무역이, 그러니까 조공 하면 아이고 우쭈쭈 이뻐하면서 하사, 이런 게 이루어지는 동시에 사신들이 개인적으로 중국 수도의 상점으로 가서 자기 사고 싶은 걸 샀어요. 그걸 그래도 된다는 허락해주는 티켓을 명나라 황제가 주죠. 그러면 사신들이 중국 수도의 길거리 상점들로 가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 정부는 선진 문물을 수입하고 정권의 국제적 승인을 얻어 국내 통일에 활용하는 동시에 관무역과 사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한편 명나라는 명목상의 종주국으로서 그 전래의 자존심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역시 조선과의 관무역과 사무역을 통해 경제적 욕망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조선 정부라고 하면 마치 우리나라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이씨하고 양반들의 나라지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뭐 민족의식이나 국민의식 그런 건 전혀 없었죠. 농민들하고 노비들은 뼈 빠지게 일하고 그 사또한테 온갖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쇠가 빠지게 갖다 바친 그런 그 토산품들을 조선 정부는 명나라에 조공을 갖다 바치거나 아니면 지들이 궁궐에서 히덕거리면서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역. 이 사무역은 그냥 사신들이 중국 수도 상점에서 지들 사고 싶은 걸 사는 거니까 어떤 뭐 국가적인 경제적 이득이라고 보긴 어렵죠. 하여튼 조선 정부는 태종대부터 금은 세공이 면제된 세종 12년 서기 1430년 2월 이전까지 정조, 성절 및 천추사 등 정기 사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물품을 명나라에 조공으로 보냈다. 이거 제가 그 한자를 다 찾았거든요. 당시 명나라가 조선에 하사한 물건 목록과 조선이 명나라에 바친 거 목록을 제가 다 적었습니다.
명나라가 조선에 하사한 물건 목록은 비단, 약재, 도자기, 문방구 등 중국의 관모, 관복, 비단, 도자기, 약재, 중국 서적, 악기, 보석, 활의 재료인 물소뿔, 문방구 이렇고요. 조선이 명나라에 바친 거 목록은 금그릇, 은그릇, 나전소기 그러니까 오칠한 그릇이나 가구의 표면 위에 광채나는 야광패나 전복, 조개 등의 껍질을 여러가지 문양으로 박아넣어 장식한 칠기, 즉 나전칠기로 추정되고 백면주, 이것은 흰 빛의 면주인데 명주이고 명주실로 무늬 없이 짠 피륙, 그리고 각색 저포, 쐐기 풀과에 속하는 모시풀의 인피섬유로 제작한 직물, 여름 옷감으로 쓰이는데 갖가지 색깔로 만들어서 받침. 이거 왜 내가 발음을 안 적었지? 용문 뭐 석인데 용문 염석, 용문염석 그러니까 용의 무늬를 놓아짠 발, 그리고 각색 새화석, 즉 갖가지 색깔의 세밀한 꽃무늬를 놓은 돗자리, 그리고 표범가죽, 담비가죽, 수달가죽, 황무필, 이거는 족제비 꼬리털로 맨 붓, 백면지, 이거는 품질 좋은 흰 종이, 인삼, 품질 좋은 종마. 이 보면 엄청난 고급 제품들을 조선은 막 명나라에 갖다 바치는데 그에 반면에서 명나라가 조선에 하사한 거는 비단, 약재, 도자기, 문방구, 그리고 중국의 관모, 관복, 도자기, 중국 서적, 악기, 보석, 물소뿔, 약간 좀 뭔가 밸런스가 바친 것만큼 하사하는 것에 뭔가 밸런스가 근데 조선 정부는 이거에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 실망하지 않았느냐? 제가 그래서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볼까요? 이게 명나라 초기에 명나라 황제의 복식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사극에서 재현하면 참 멋이 있을 텐데. 자, 조선이 조공을 통해 얻은 이익 무엇인가? 첫 번째, 조선은 조공을 통해 중국 왕조의 새로운 관모 관복 스타일을 알아서 즉시 새로운 유행에 맞추어 조선의 관모 관복을 중국 것과 100% 똑같게 베껴서 중국을 섬기는 예의의 나라의 모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책봉을 받아서 정권의 국제적 승인을 얻어 국내의 지배층들의 민심을 통일해 계속해서
조선반도 원주민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조공사신을 따라간 일행들은 개개인적으로 황제의 하사품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곽재우의 아버지가 명나라 황제에게 하사받은 붉은 천릭, 이거를 곽재우가 입고 왜군하고 싸웠습니다. 임진왜란 때요. 또 중국 수도 상점에서 사신들이 사고 싶은 걸, 자신들이 개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는 개개인적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게 바로 그 천릭입니다. 천릭은 몽골에서 유래한 것인데, 몽골 제국의 천릭은 한때 몽골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하여 새로 세워진 명나라, 그리고 몽골로부터 독립한 고려, 둘 다에게 영향을 준 복식이 바로 천릭이에요. 근데 조선은 고려를 계승한 나라이므로 천릭을 계속 썼어요. 근데 명나라 황제가 하사하는 천릭을 더 귀하게 여긴 듯해요. 그건 뭐 당연하죠. 우리가 양복을 입기는 하지만 뭐 이게 뭐 제대로 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명품 회사가 만든 양복을 더 귀하게 여기듯이 뭐 그런 거죠. 뭐 유교 성리학자들이 세운 나라이니까 자신들이 어버이 나라로 받드는 하늘 조정, 즉 천조국으로 받드는 명나라 황제가 하사하는 천릭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건 당연한 거죠. 뭐 곽재우가 명나라 황제가 하사한 천릭을 입고 싸운 것도 그렇고, 홍희 장군 곽재우 할 때 그 홍희가 중국 황제가 하사한 그 붉은 천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중국몽이 아주 듬뿍 들어가 있는. 그리고 조선왕조 세종실록에 명나라 황제가 천릭을 조선왕 세종에게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자, 네 번째, 질 좋은 중국의 비단을 하사받아 이것으로 궁궐의 관모 관복을 만들어 예의의 나라의 예복을 정말 제대로 만들 수 있었다. 다섯 번째, 중국의 도자기나 보석이나 우수한 문방구를 하사받아 왕이 쓰거나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어 도덕적 군자의 아름다운 사치를 누릴 수 있었다. 여섯 번째, 중국 황실의 우수한 약재를 하사받아 왕실의 만수 무강을 누릴 수 있었으며, 그 약재들 중 일부는 그 충신들에게 조선 왕이 하사해 주어서 어떤 왕과 신하 간의 돈독한 우애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일곱 번째, 중국 황실 악기를 하사받아 중국의 악기의 유행을 즉각 알아내 그 제도를 본받아 세련된 예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여덟 번째, 활의 재료인 물소 뿔을 하사받아 조선의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있었다. 조선이 중국에 빌빌거리며 조공을 바치며
대량의 우수한 자원들을 중국에 갖다 바치고 받는 거랍시곤 물소 뿔 외에는 죄다 지배층들의 유교 성리학적 오르가즘을 위한 사치품들에 불과했고 이런 조공바치기의 결과는 결국 조선은 금은 생산의 위축은 물론 사회 생산력 내지 상품 교환 경제 발전을 저해받게 되었다. 즉 거지 나라가 되었다 그 말이죠.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여기에 그런 말이 대략 적혀져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조선 정부는 태종 때부터 금은 세공이 면제된 세종 12년 서기 1430년 2월 이전까지 정조, 성절 및 천추사 등 정기 사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물품을 명나라에 조공으로 보냈다. 즉 금은 기명 이미 다 읽었었죠? 그런 것들을 보냈다. 이상 정기 사행에 따르는 조공품 이외에도 수시로 파견되는 사은, 진하, 주청사 등 각종 임시 사행에게도 의례적 예물로서 여러가지 물품을 명나라에 보냈다. 조선 정부가 왕조 초기에 이상과 같이 정기 및 임시 사행을 통해 각종 물품을 조공으로 보내면 명나라는 조공에 대한 담례물로서 상사 또는 사여라는 명목으로 각종 채단, 자기, 약재, 예복, 서적, 악기, 보석, 궁제, 우마, 문방구 등을 조선에 보내왔다. 이상 조선 정부가 명나라에 보낸 조공품 중 금은 세공은 그 당시 국내 금은 생산량으로 볼 때 과중한 부담이었다. 즉 매년 금 150냥과 은 700냥을 명나라에 보내기로 되어 있는 금은 세공은 조선 정부로서 감당키 어려운 부담이었다. 그리하여 조선 정부는 금은 세공을 면제받기 위한 외교적 절충을 시도하여 마침내 세종 11년 서기 1429년 금은 세공을 우마포 등으로 대납하게 되었다. 이로써 세종 12년 서기 1430년 2월 이후부터 명나라에 보내는 조공품 중에는 금, 은이 포함되지 않는 반면 백저포 내필, 마포 254필, 만화석 23장, 만화방석 30장, 황화석 40장, 채 화석 25장, 인삼 40근이 증가되고 말 84필, 명주, 주, 백필 등이 새로 곡물 품목에 들어가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금은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은이 죄다 동이 나버렸대요. 금은은 세공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 조선 정부는 금은 생산을 통제하는 동시에 민간인의 금은 사용은 물론 대외 유출도 엄격히 금지하였다. 쥐들이 뭐라고 금지하는데. 그리고 금은 세공의 면제로 금은의 중국 유출이 금지되는 반면 중국으로부터 소량의 금은이 국내에 유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 11년 서기 1429년에 명나라에 대한 금은 세공이 면제된 이후 조선과 명나라 사이에 조공과 상사 등의 형태로 행해진 관무역이 별다른 잡음 없이 지속되는 한편 양국의 행사에 의한 사무역도 이루어졌다. 이 사무역이 그냥 그 사신들이 그 수도 상점으로 가서 그냥 뭐 지들 사고 싶은 거 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그 동북아 역사재단이 주석한 일본 서기에 보면 그 사신들이 사신들이 조공을 간 그 다른 나라의 수도의 상점에서 그 사사로이 뭔가를 사는 그런 사무역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여튼 양국의 행사에 의한 사무역도 이루어졌다. 조선의 사행은 북경의 동평관에서 또한 명나라의 사행은 서울 남대문 안 태평관에서 각기 유숙하게 되었는데 양국의 사행은 각기 동평단과 태평관을 중심으로 하여 사무역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조선 정부는 태평관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명나라의 사행과 민간인과의 무역 거래를 처음에는 허용하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명나라의 사행이 가져온 다량의 값비싼 물품을 모두 관청에서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컸기 때문에 민간인의 사무역을 허락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 한 예로서 세종 24년 서기 1442년 1월에 명나라의 사행이 가지고 온 물품을 모두 팔아주기 위해 한성과 개성의 부상들로 하여금 매입이라 해야 되나? 무입이네. 무입케 했고, 그러고도 매진되지 않자, 무조건 다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무역이냐. 그러고도 매진되지 않자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육도 인민에게 정포와 마포를 가지고 와서 무입할 것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명나라의 비단류와 조선의 11승 이하의 저포, 마포, 표피, 인삼, 단목, 백반, 호초 등이 태평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역에서 거래되었다. 이상 관무역과 사무역 이외에도 조선 상인과 명나라의 상인들 사이에서는 양국이 법으로 금지하는 잡무역이 이루어졌다. 잡무역. 밀무역이네요. 흔히 조선 초기 명나라와의 관무역 및 사무역을 통해
명나라보다는 조선 측에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캡틴 TV는. 수박 겉핥기로만 알고 있는 거죠. 명나라의 열을 쓰고 명황제에 직공을 받고 종을 바치는 대신 무역을 허락받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이었죠. 왜냐? 명나라가 조선 물건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치르니까. 조선 입장에서 남는 장사였거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조선은 1년에 3번 조공을 바치러 오겠다고 난리였고, 명나라는 아니다! 3년에 한 번 와라! 할 정도였으니 조공 무역으로 남는 이들이 컸던 것이었습니다. 사대외교는요, 우리가 자존심이 없다고 난리였고, 명나라는 아니다! 3년에 한 번 와라! 할 정도였으니 조공 무역으로 남는 이들이 컸던 것이었습니다. 조선은 1년에 3번 조공을 바치러 오겠다고 난리였고, 명나라는 아니다! 3년에 한 번 와라! 할 정도였으니 조공 무역으로 남는 이들이 컸던 것이었습니다. 사대외교는요, 우리가 자존심이 조공 무역으로 남는 이들이 컸던 것이었습니다. 3년에 한 번 와라! 할 정도였으니 무역으로 남는 이들이 컸던 것이었습니다. 사대외교는 조공무역으로 남는 이득이 컸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흔히 조선 초기 명나라와의 관무역 및 사무역을 통해 명나라보다는 조선 측에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조선과 명나라의 무역에서 경제적 득실을 논할 때 다음의 사실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다. 대체로 조선의 수출품 중에는 금, 은, 우, 마 등과 같은 생산재 내지 자본재가 다량 포함되어 있는 반면 조선의 수입품은 비단, 약재, 문방구 등 소비품이나 사치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조선 정부는 명나라로 보낸 물품에 비해 더 많은 품질 좋은 물품을 명나라로부터 수입하여 일시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보다 긴 안목으로 볼 때 조선이 명나라와의 무역에서 반드시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왜냐? 조선에서 수입한 명나라의 물품은 국내의 소비 사치 풍조를 조장하는 동시에 금, 은, 우, 마 등 생산재 내지 자본재의 대량 국외 유출은 궁극적으로 사회 생산력과 상품 교환 경제의 발전을 위축시켰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견해에 대한 논거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청나라에 금, 은을 주고 비단, 털번거지, 약재, 완구류 등 소비 사치품을 수입해오는 그런 조공무역을 가지고 이거는 국내의 소비 사치 풍조를 조장하고 해당 수입품의 국내 생산력을 위축시키게 되는 등 국가의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비단을 직접 수입할 것이 아니라 그 직조 기술을 도입해 와야 한다 라고 주장한 사실에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조선 초기에 국내에서 금, 은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 은 세공을 면제받으면서 조선 정부가 금, 은광 개발을 통제하고 그러니까 금은 캐지 마라 이러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금하고 은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엄격히 금지했던 사실은 금, 은 생산의 위축은 물론 사회 생산력 내지 상품 교환 경제 발전을 저해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로서 조선과 명나라와의 무역이
국내 사회 경제 발전에 끼친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거 완전 병신나라 아니야. 아니, 고려시대 때 화폐가 무슨 화폐였어요? 은병을 화폐로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은으로 된 그 작은 항아리 같은 걸 화폐로 사용했거든요. 그 고려시대 때. 근데 금하고 은을 캐지 마라, 사용하지 마라 이러고 중국이 하사하는 금제품, 은제품은 왕하고 신하들이 지들끼리만 사용하고 그랬다는 건데, 이거는 완전 그 완전 병신나라인데. 근데 캡틴 TV가 뭐라고 말했나요? 주황에게 나갔을까? 한국이며 몽골이며 서역에 나가듯 할 것 없이 중국 왕조와 무역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었어. 하면 먹고 중국 왕조와 무역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었어. 중국 왕조와 무역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었어. 척박한 땅, 작은 영토, 적은 인구의 인재풀, 자력으로 먹고 살기엔 너무 힘들었어요. 무역을 했어야만 했어. 이거는 완전 그 식민사관 아닌가요? 이거는 거의 그 식민사관급인데, 아니, 중국에 조공 안 하면 굶어 죽는다? 척박한 땅, 작은 영토, 인재도 너무 적고, 그래서 조공을 해야만 했다? 척박한 땅, 작은 영토, 적은 자원, 적은 인재, 그래서 조공을 해야만 했다? 안 그러면 굶어 죽는다? 중국의 계기다간 얻어 터진다?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지 그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금하고 은이 우리나라에서 캐지잖아요. 그 조선 정부가 명나라한테 금하고 은이 동이 났다고 뻥치면서 금, 은, 세공을 면제를 받았어요. 그 대신 금하고 은 절대 캐지 마라. 금, 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조선 왕이 그렇게 강요하고 금지를 시켰어요. 그 지가 뭔데? 뭐 하여튼 조선 왕이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금하고 은은 계속 캐지고 있던 건데 그거를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아니 근데 금하고 은을 캐서 그걸 왜 명나라한테 갖다 바쳐요? 몽고한테 보내고 여진족한테 보내고 일본한테 보내고 그렇게 무역을 하면 부강한 나라가 되잖아요. 근데 왜 조선이 안 그랬는가? 척박하지 않아요. 뭐 지도로 볼 때는 작은 영토 같이 보이는데 뭐 우리나라 땅 다 걸어봐요. 직접 걸어봐요. 얼마나 힘든가. 그렇게 엄청나게 작은 영토는 아니에요. 게다가 인재가 적다? 인재야 많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유교 성리학을 그것만 고수하니까 뭐 백성들은 사또 고소하지 마라 이러고 뭐 노비가 양민하고 섹스에서 애 낳아도 그 애는 무조건 노비다 이러고 설령 노비가 제주를 인정받아서 장영실처럼 그 기술이 좋아서 궁궐에 들어와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어도 뭔가 저놈 너무 커진다 싶으면은 말도 안 되는 죄 뒤집어 씌워서 그 곤장으로 때려 패고 쫓아내버리고 그런 나라인데 인재가 적은 게 아니라 있는 인재도 갖다 버리는 게 문제죠. 중국한테 조공 안 바쳐도 굶어 죽지는 않아요. 위만조선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위만조선이 스키타이 흉노의 왼팔이 되어서 한나라를 대적하고 그 남조선의 진국과 진번 등의 나라들의 토산품들을 중간에서 비싼 값에 아니지 중간에서 싼 값에 사들여서 그거를 그 중국 한나라한테 비싸게 팔았거든요. 그래서 중개무역으로 돈을 벌었어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나라가 존나 빡쳐가지고 위만조선으로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1년이 흐르도록 위만조선 수도 왕험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위만조선이 왜 멸망했느냐? 그 쓰레기 같은 매국노들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그 매국노들이 다 뭐하는 놈들이었어요. 위만조선을 누가 세웠어요? 중국 사람인 위만이 세웠잖아요. 근데 위만 혼자서 세웠나요? 위만하고 같이 고조선으로 왔던 중국의 연나라, 조나라, 제나라 사람들이 같이 위만이랑 함께 위만조선을 세웠거든요. 고조선 왕한테 반란 일으키고 뒤통수 쳐서. 그때 위만조선 3대 왕 우거왕 때 위만조선이 멸망을 했는데 매국노들 때문에 멸망했는데 그 매국노들 이름이 니계상 참, 왕협, 한음 뭐 그런 사람들인데요. 여기서 니계상 참의 이 니계가 그 중국의 제나라의 니계란 그런 지명이 그 춘추시대 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협, 이 왕협의 이 왕은 왕씨예요.
이 중국 성씨라고 해서 무조건 중국 사람이라고 무조건 모일 수는 없지만 그 중국 후한서 왕경전의 기록에 따르면 중국 한나라 산동반도의 왕씨 가문이 위만조선으로 귀화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협은 중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음. 이 한음에 이게 그 한음이 한씨인데 이 한씨도 중국에서 유래한 성씨예요. 뭐 보나마나 중국 사람이겠죠. 뭐 그런 걸 통해서도 이 매국노들의 성씨와 이름을 통해서도 이 매국노들이 그 중국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몽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위만조선이 멸망했던 거죠. 중국 한때 조공 안 하면은 중국이 열받아서 쳐들어올 수는 있겠죠. 근데 위만조선은 이미 그에 대해서 완벽히 대비를 했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도록 한나라한테 점점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한나라 국내 여론도 뭐하러 전쟁 일으키냐 이런 식으로 점점 그 전쟁을 일으킨 전쟁광인 한무제한테 불리하게 돌아갔거든요. 그 한무제가 그 당시 굉장히 초조해했던 게 당시에 기록에 나옵니다. 뭐 사마천 사기 조선전과 한서 조선전에 그런 그 한무제의 그런 어떤 초조했던 그런 그 어떤 그런 심정에 의한 그런 어떤 행동들이 그런 걸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미국이 베트남 쳤다가 점점 전쟁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미군이 철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나라도 뭐 그러다가 철수했겠죠. 근데 위만조선은 멸망했거든요. 왜 멸망했냐? 그 쓰레기 같은 매국노들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조공 안 하면 굶어 죽는 게 아니고 매국노들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매국노들부터 다 죽여버려야죠. 그 캡틴 TV는 역사를 완전 거꾸로 알고 있어요. 자, 자, 명나라 측이 당시 조선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중국 정사 조선전 사이트로 들어가면요. 명사 조선전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명사 조선전은 물론 명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 책이지만 이 기록의 기반은 명나라 기록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은 보나마나 틀림없기 때문에 명나라 측의 입장이 반영되었다고 봐도 틀린 말은 결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자, 봅시다. 명사 조선전의 끝부분을 보면 뭐라고 적고 있느냐. 조선은 명나라에 대하여 비록 속국이라 일컬었으나, 속국이라네요. 예,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 맞습니다. 지방 정권이 맞아요. 조선은 명나라에 대하여 비록 속국이라 일컬었으나 경계 안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다름이 없었다. 중국 땅이나 다름없었대요. 그러므로 조공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하사품도 풍부하였으나 이루 다 쓸 수 없으므로 이 열전편에서는 치란에 관계되는 것만 기록하는데 그쳤다. 라고 적고 있네요. 명나라는 조선을 엄청 귀중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명나라는 사방이 다 적이거든요. 명나라 지도를 볼까요? 명나라는 사방이 다 적이었어요. 근데 이 병신 같은 이 시조선만 명나라에 충실한 개였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조선을 엄청나게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사품도 풍부하게 주고, 조선은 명나라를 이익 때문에 섬긴 건 아니에요. 유교 성리학자들이 세운 나라가 조선이잖아요. 유교 성리학에서는 군자는 이익을 쫓지 않고 대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조선이 대의보다 이익을 챙기는 그런 나라였다면은 고려처럼 송나라 갖다 버리고 요나라 섬기거나 금나라 섬기거나 그러다가 금나라 송나라 둘 다 미래 없네? 몽고가 야만족인 줄 알았더니 국호를 원이라고 고쳤네? 그럼 중국이라는 거잖아. 새로운 중국이네? 그러면 당연히 몽고를 섬겨야지. 이렇게 유연하고 약삭빠르게 싹싹 주인을 갈아치운 고려는 대의보다는 이익을 챙기는 나라였죠. 근데 조선은 이익보다는 대의를 따랐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뻔하게 청나라가 새로 떠오르는 태양이고 명나라는 지는 태양인 게 분명한데도 청나라한테 개기다가 밟혔잖아요. 그런 걸 보면 조선이 명나라한테 조공 갖다 바친 건 갖다 바치는 것만큼 3배로 이익을 주기 때문에 조공한 게 아니고요. 조공하는 것 자체가 이미 태어난 이유입니다. 조선이 태어난 이유는 조공을 하기 위해서, 중국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유교 성리학자들이 세운 나라니까 중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에서도 명사조선전 기록에서도 뭐라고 나오나요? 조선이 청나라한테
따먹히고 나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명나라도 역시 패망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 명나라와 조선은 공존공생의 관계인 거예요. 마치 중국하고 북한이 공존공생의 관계인 것처럼 조선이 없으면 명나라도 위험해지고 명나라가 없으면 조선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냐? 명나라는 사방이 다 적이니까 중국한테 조공 안 갖다 바친다고 굶어 죽지 않아요. 왜냐? 중국은 사방이 다 적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어떤 놈 때문에 멸망 안 하고 중국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왜 중국한테 다 흡수당해 버렸냐? 이 조선,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중국이 계속 주변 민족들을 흡수하는 마인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을 멸망시키려면 사방에서 완벽히 포위를 해야 합니다. 이 포위망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고 중국에 충실한 쫄개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사방이 다 중국 싫어하는데 이 조선 얘만 중국을 존나 좋아해요. 그리고 중국한테 너무 필요 이상으로 기어요. 왜냐? 중국을 존나 좋아하니까. 지금은 그 충실한 중국의 쫄개로 북한이 있잖아요. 캡틴 TV 같은 역사인식은 매우 위험한 역사인식입니다. 위험해요. 사대주의는 나쁜 걸까? 당연히 나쁘죠. 근데 미국한테 사대 외교하는 건 100만 번 좋은 겁니다. 미국한테 사대 외교는 지구가 망할 때까지,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 좀비가 세상을 다 뒤덮을 때까지 해도 미국한테 100만 번 조공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국한테 조공하는 건 안 되죠. 일단 캡틴 TV님이 이 영상을 올린 이유는 중국한테 조공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이 영상 올린 건 아니에요. 미국한테 그러니까 미국한테 친미 외교 해도 된다 그런 취지로 이 영상을 올린 거죠. 근데 영상 중간중간에서 캡틴 TV님은 너무 역사를 너무 그 중국 우월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런 부분만 고치면은 참 좋은 사상가, 좋은 정치학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원 좀 부탁드려요. 후원 계좌 유튜버 책사풍우 닉네임의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풍후는 기원전 3500년경 동양 최초의 임금 황제 헌원을 보필해 나침반술의 진암거를 만들고 기문둔갑이라는 전법으로 길흉을 예측한 동양 최초의 천재이며 동이족 출신입니다. 풍우의 성씨 풍씨에서 갈천씨가 나왔고 갈천씨의 후예가 바로 제갈씨이며 제갈씨의 후예가 바로 제갈량입니다. 책사풍우 후원금 계좌 안내
책사풍 후 후원금 계좌 안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나친 후원일수록 더더욱 감사합니다.